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사업부 이사로 좀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그 온라인 영업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부터 제가 좀 유튜브에 좀 나가게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이번 또 재테크 쇼에서도 제가 좀 아는 여러 가지 좀 노하우라든가 또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처음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거저거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되신 분들도 진짜 상패 당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제 주변에도 얘기해 보면은 처음은 뭐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주린이 시절에는. 근데 결국 이제 뭐가 차이냐면, 일단 첫 번째가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정답은 없는 게, 제가 아는 한 분은 진짜 차트만 가지고도 굉장한 돈을 버셨어요. 네, 차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게 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또 차트를 폄하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그분은 차트만 보고 그냥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계속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고.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능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하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었고, 또 한 분은 진짜 공부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진짜 별거 다 깨져버리고 나서 깨달은 게, 진짜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해도 안 되면 그만두자. 이 심정으로 뭐를 했냐면, 그분이 직장 다니시다가 계속 그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하루에도 많잖아요. 그거 보고 그 신문도 그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한경이나 매경 같이 큰데 구독을 해가지고 이걸 보신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스크랩 다 해놓으시고 메모해 놓고 그거를 몇 년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래요. 전체 시장 돌아가는 흐름. 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고 지금 어느 섹터를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하신 거는 아직은 숙달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되게 분산 투자를 여러 군데 했대요. 여기저기 포트폴리오 깔아가지고. 근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레벨업이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집중 투자, 이거다 싶은 쪽에 자산을 뭐 레버리지까지 쓴 거예요. 예, 레버리지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고수분들은 레버리지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레버리지 써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레버리지를 그냥 일반 그 초보분들처럼 그냥 뭐 누가 사라 그래서 아무거나 막 그냥 막 레버리지 쓰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진짜 이거다 싶을 때가 있나 봐요. 그걸 이제 발견하실 때 그냥 쓴대요. 설사 물론 이제 100%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10개 중에 7, 8개 확률로 맞으니까 자산이 이제 계속 불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안 맞는 시장도 있대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시장이 있고 안 맞는 시장이 있는데, 그럴 때 절대 조급해 하진 않는데요. 이건 나랑 안 맞는 시장인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거거든요. 모든 스타일의 시장에서 다 수익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막 다 쫓아다니는데,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전기차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그런 장도 있지만 올해 2, 3, 4월 보면 가치주만 갔잖아요. 막 경기민감주. 그런 장 본인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통 개인 투자하면 그거 다 먹으려고, 나는 성장주 투자인데 다 팔아버리고 일로 갔다가 나중에 고점에 사서 고생하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뭐 자기랑 안 맞는 색깔의 장이 딱 오면은 일단 그냥 기존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도 일부만 들어간대요. 예. 절대 거기서 승부를 안 본대요. 왜냐면 또 자기 차례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한 분이, 그분은 2차 전지 위주로 하시거든요. 거의 한 몇 달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별거 안 했대요. 가만히 계셨대요. 오히려 빠지면 더 모으시고, 이번에 또 굉장한 수익을 낸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스타일이 어쨌든 자기만의 투자 원칙, 철학이 확고하고, 그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정말 몇 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은 거예요. 찾은 다음에 그리고 되게 여유 있게 내가 원하는 시장이 올 때마다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진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지를 줄도 알고, 그런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이 없어요.
그냥 뭐 누가 이거 하라고 하면 다 쫓아다니고 자기 주관이 전혀 없어요. 남의 말에만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욕심이 또 많고, 모든 기업,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업은 내가 다 수익을 내야 되고, 약간 이제 그런 욕심들도 많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결국 성과가 안 좋고, 그리고 결국 오래 기다리질 못하시니까, 그래서 좀 실패하신 분들은 좀 그런 특징들이 좀 제가 경험한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긴 할 텐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결국 온라인화인데, 모든 게 온라인화인데 디지털화 되는 거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결국엔 가속화 시킨 건데, 그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진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대표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이미 됐고, 사실 요즘에 나오는 그 메타버스도 그런 거의 일환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좀 부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결국에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뭔가가 결국 이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910년대 그 스페인 독감, 그때 발생하고 나서도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당시에도 자동차가 대중화됐고, 그 후로 새로운 산업, 이제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전기차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런 시대, 그 전에는 사실 마차 시대였거든요. 대부분 마차 타고 다니고. 근데 스페인 독감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자동차가 포드 중심으로 해서 대중화돼 버렸고, GM이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포드를 역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큰 이제 이런 사고가 생긴 후에는 뭔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4차 산업혁명하고 친환경 두 개 같아요.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어차피 2차 전지 전기차로 가고 수소차 가고 전 세계가 탄소 감축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탄소 감축하려면 당연히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그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인데, 우리 한국도 지금 수소 산업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 너무 뻔하지만 이 뻔한 게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점점 눈에 많이 띄게 될 거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냥 플랫폼 같아요. 플랫폼 기업들. 그냥 뭐냐면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야 뭐 다들 아실 거고, 요새 하이브가 주가가 센 이유가 결국엔 BTS가 있지만 꼭 BTS 때문은 아니거든요. BTS 옛날처럼 그냥 BTS 나오고 신곡 나오고 음반 판매하고 굿즈 판매하고 콘서트 이게 끝이었어요, 옛날엔. 그럼 끝. 이건데 하이브는 거기에 플랫폼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위버스란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놀 수 있게, 여기 들어오면 오빠들도 볼 수 있고 채팅도 뭐 할 수 있는 기능도 요즘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콘서트 티켓도 살 수가 있고 굿즈도 살 수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전 세계 뭐 이 소녀 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드시 여기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이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 네이버가 요즘에 또 주가 올라갔던 것도 결국엔 네이버 자회사 중에 제페토 있잖아요. 제페토가 이제 누적 가입자 2억 명인데, 이 제페토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놀아라. 메타버스 세계니까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이 와서 놀아. 예, 여기서 돈을 벌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돈 벌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뭐 지금 블랙핑크가 예전에 팬사인회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플랫폼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을 장악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 우리 한국의 또 유튜브랑 이제 뭐 물론 당연히 비교할 덩치는 물론 아니지만 아프리카 TV도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저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이것도 플랫폼은 아니지만
바이오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생각을 전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 걸 안 쓰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플랫폼으로 말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제품 외에는 거의 못 쓰잖아요. 반도체도. 그죠? 그러니까 세 개 회사가 플랫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고품질의 신약을 만들어줘요, 그냥.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소프트웨어 기업만이 아니라 이 제조업체에도 저는 플랫폼이 있고, 물론 현대차는 아직은 우리가 검증은 해봐야 돼요. 근데 현대차도 이 GMP라는 플랫폼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할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지만, 그게 다른 업체들보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플랫폼이 있고 폭스바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인데, 사실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플랫폼이 아직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전기차. 현대차가 먼저 한 건데, 이게 인정을 받으면, 지금 전기차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에 뭐 도요타가 됐건 폭스바겐이 됐건 GM이 됐건 많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겠지만,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해요, 또. 근데 그 스타트업들의 단점이 뭐냐면, 공장이 없잖아요. 양산 경험이. 그러면 현대차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을 해달라고. 껍데기는 자기네들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올해 사실 1월 달에 저는 뭐 그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애플이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틀어졌죠, 결국엔. 언론이 노출돼서. 예.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을 쓰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각광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그나랑 같이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꼭 어떤 특정 업종보다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시장이 요구하는 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한 최소 5년 이상 강세장 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거는 꼭 오해하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급락장도 반드시 옵니다. 뭐 어떻게 5년 내내 모르겠어요. 근데 기조가 이제 미국처럼, 미국이 10년 강세장이잖아요. 근데 10년 강세장 속에서 중간중간 20% 폭락도 한 번씩 왔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런 걸 이겨나가면서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배경은 결국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수혜 국가로 저는 봐요. 일단 제조 베이스가 워낙 단단한데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 반도체도 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요. 자동차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선박도 잘 만들고, 모든 제조업을 다 지금 잘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그 플랫폼 기업들도 잘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또 핵심 중에 콘텐츠인데, 콘텐츠마저도 뭐 K-팝 콘텐츠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이런 것까지. 그리고 친환경도 잘 하잖아요, 한국이. 그죠? 뭐 수소, 태양광, 풍력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우리 한국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면 아직도 오해하는 게 너무 막 경기 민감형 사이클이니까 할인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게 강한데, 저는 지금 이 기업들이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논리가 안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강세장의 요건 중에 하나가, 너무 경기를 타면 안 돼요, 나라가. 그러면 좋을 때 팔고 안 좋을 때 사서 맨날 이게 트레이딩만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10년 동안 그래서 안 간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이클은 작년부터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좀 긴 장이 올 것 같고, 두 번째가 정말 이거는 저도 이 주식 영업하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리가 1%밖에 안 되는데,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옛날에는 잠깐 왔다가 돈 좀 벌거나 좀 까먹거나 하면 한 많아야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버려요. 주식 안 해요.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근데 이번은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도 이제 부동산 규제도 있고 하지만 뭔가 머니무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다 은행 예금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이제는 못 굴리겠다,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탈출을 해요. 그 탈출구가 옛날엔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주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예탁금으로 넣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170조 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M2라고 하는데 그 유동성 대비해도 아직도 갈 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그만 들어올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900만 명이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어떻게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그 증권 주식 투자하는 게 대중화돼 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국도 저는 나중에 충분히 한 2천만 명까지는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에서 그래서 이런 그리고 올해 증시가 고비 때마다 안 빠지고 올라간 이유는 저는 개인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매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 예,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좀 가미가 돼서 물론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중간중간 또 급락장도 한 번씩 오고 하겠지만 결국엔 뭐 내년까지 가고 꺾인다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뭐 그리고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만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면 8월까지는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8월까지 왜냐하면 증시가 일단 8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말에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테이퍼링 언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거든요. 불확실한 건. 근데 자꾸 그냥 질질 끄는 게 어차피 할 거잖아요. 사실은 질질 끄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이 괜히 찝찝해 하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는 좀 눈치 보는 장세.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확산되니까 진정되는데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럼 8월까지는 좀 변이 바이러스 우려는 남아 있으니까 증시가 막 여기서 갑자기 막 급등하고 그건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월까지는 좀 쉬어가는 장세. 그 쉬어가는 게 급락장은 아니고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고 그리고 또 조정받는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월까지 약간 좀 재미없다고 보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8개월 동안 올랐어요. 연속해서. 이게 역대급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좀 부담되죠. 그래서 오히려 한두 달 쉬어줘야 가을이 굉장히 가볍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 강세장을 위한 좀 마지막 숨고르기가 한 7, 8월에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흔들릴 때마다 가을을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끝나서 가을 되면 아마 다시 한 3,700까지는 좀 오르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막 지표에 연연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그래도 시장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지표는 저는 일단 환율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보다 좀 선행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시장이 막 3,300까지 가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가 빠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가 오르는데 이번에는 되게 웃긴 게 환율 올라가는데 증시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결국엔 환율이 선행성이 좀 있어요. 결국 환율이 1150원까지 가니까 증시가 3200까지 다시 한 100포인트가 아니라 순간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약간 의문부호를 표시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 환차손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동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쭉쭉쭉 빠진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앞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혹시 빠지더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번처럼 주가는 올라가는데 환율이 자꾸 오른다. 이건 약간 경계 신호예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환율을 먼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역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아요. 이게 더더욱 중요한 게 사실 이것도 참 코에 걸면 코골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오른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젠 금리가 또 급락하니까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건데 결국 이 국채 금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르는 게 좋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전반적인 경제가 정상화될 때는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제가 좋아지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주의하실 게 금리가 완만하게 큰 변동 없이 조금씩 오른다. 이러면은 대세 상승의 조건이 맞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처럼 금리가 너무 빨리 튀었잖아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럴 땐 그건 경계 신호입니다. 특히 성장주한테는 재앙이니까. 그래서 올해 경기 민감주만 좋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를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성장주가 너무 비중이 높으면 좀 줄여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항상 보실 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모든 투자자가 다 지금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꼭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빠질 때도 천천히 뭐 완만하게 빠지면 좋은데 이번에 금리가 급락을 하다 못해 폭락했잖아요, 완전히. 그 폭락한다는 건 뭐냐면 배경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금리가 폭락을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바로 빠지게 돼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의 금리 중에 2년 만기 금리가 있고요, 10년 만기 두 개가 있어요. 이걸 2년짜리가 단기, 10년이 장기인데 이 10년은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10년짜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데 이번이 그런 케이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가 급락해서 증시까지 무너졌는데 2년 만기는 어디에 연동되냐면 정책금리. 연준이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금리 안 올린다. 근데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2년 만기 금리가 급등해 버려요. 예, 그래서 2년 만기 금리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항상 여기 붙어 있어요, 바닥에. 근데 2년 만기 금리가 갑자기 위로 튀잖아요. 금리 올리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년 만기 금리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지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매일 그 두 개는 꼭 무조건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상으로는 역시 그 미국 지표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저는 고용지표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고용지표 보고 그 연준 의장이 금리 올릴지 말지 결정한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미국 고용지표는 매주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항상 금요일이더라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그때 꼭 체크를 하시고, 첫 번째 금요일 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물론 ISM 제조업 지수도 많이 뭐 보긴 하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리고 한국 지표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출입 데이터 같아요. 예,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데이터를 가장 그 시의성 있게 이렇게 발표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골드만삭스도 그 무조건 체크해야 될 경제지표 중에서 하나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수출 데이터가 왜 좋냐면 10일 단위로 발표를 해줘요. 10일로 끊어가지고 10일 거를 11일 날 발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월말 이제 한 달간의 데이터를 그 다음 달 1일 날 바로 발표하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바로 시의성 있게 그 전달 데이터가 1일 날 바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증가율이 오를 때, 근데 이건 정말 신기하게 수출 증가율하고요 코스피랑 거의 연동해요. 되게 신기해. 거의 똑같이 가요. 수출에 가고. 이게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제가 이제 좀 몇 개 말씀드렸지만 요 말씀드린 요 데이터들만이라도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어차피 단기 투자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단기 투자로는 절대 큰 부자 되긴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단기 투자도 해야 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병행해서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내가 공부한 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캐치해내 가지고 몇 년간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된 상황에서 일부 자금은 트레이딩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새 순환매가 정말 빨라요. 이런 장에서는 그 장기 투자하는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예, 왜냐면은 며칠 올랐다 다시 원위치 되고, 며칠 오르고 또 원위치 되고, 오늘은 이게 가고 오늘은 저게 가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장에서는 수익은 내고 싶은데 뭐 내가 아예 단기 매매라도 아예 안 하게 되면 되게 더 조급해져 가지고 기존에 장기 투자하는 것까지 뭐 팔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는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단기 투자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확률 높은 거는 급락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라는 게 오늘 사서 내일 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단기는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텀,
예, 요 정도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2월하고 3월에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그 흔히 말하는 코로나 피해주였어요. 그때 뭐 또 날씨 추우니까 확진자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일 안 좋았던 섹터 대표적인 게 화장품, 의류회사, 지금 면세점 되게 부진했고, 그다음 카지노 회사들, 뭐 여행 항공주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다 백신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주가는 안 갔는데 여름에는 무조건 이거 여행 갈 수도 있겠는데,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데, 이 유출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주가가 급락해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사실은. 네, 되게 쉬운 매매예요. 근데 그 미래를, 그러니까 몇 달 후의 미래를 예측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분도 많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분들은 바닥에다가 한 몇 개 깔아서 사놓고, 단 주의하실 게 이 기업들은요, 구조적 성장 기업들이 아니에요. 회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주가가 이제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뭐 여행주는 2배 오른 것도 있고, 뭐 면세점은 한 30% 올랐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이 나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는 내가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거 트레이딩이다 생각하고 목표 수익률을 20에서 30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익 나면 던지면 돼요. 이번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5월 달에 다 큰 수익 났죠. 5월에 그 코로나19 피해주고 다 급등했거든요, 사실은. 5월 한 달 동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쪽이 다 폭락했거든요. 그럼 저는 반복된다고 봐요. 가을 되면 또 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점만 잘 노리셔가지고 분할로 한 몇 번, 3번 정도 빠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해서 회복될 게 파는 거죠. 이런 투자법이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얘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피해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게임주 같은 것도, 게임주도 뭐 예를 들면 지금이 7월인데 올해 10월에 신작 게임이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주가를 딱 봤더니 그 기업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신작 게임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요. 참 희한하게. 근데 이제 신작 게임 발표 출시가 되면 다시 빠지지만, 그러면 그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최소 20에서 30% 되게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안 가는 구간이 물론 좀 한두 달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견디면 되게 손쉽게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정책이 언제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4분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소 무슨 정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수소 관련주들도 요새 되게 안 갔잖아요. 내가 그 중에 괜찮은 기업 한두 개 픽을 해요. 단 실적 좋고 검증된 거. 사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요, 미리 움직여요. 발표하는 날 파시든가,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갔을 때 내 목표 수익률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기 매매는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데, 단 몇 달 전에 하셔야 돼요. 한 최소 2, 3개월 전에. 근데 그 2, 3개월 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아예 안 가네? 내가 잘못했나?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간만 견뎌내면 되게 쉽게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트레이딩,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 단기 트레이딩은 그런 트레이딩이 가장 확률이 높다. 그냥 저는 사실 제가 차트 뭐 잘 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부분 이제 단타하면 막 차트 보고 막 수급 보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올해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작년에 하신 분들은 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자기 능력보다. 그리고 올해 들어오셨던 분들 중엔 또 1월에 하셨던 분들 중에는 굉장히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아직도 삼성전자 9만 원 이상에 사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떤 기업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전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자만하지 마시고, 또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진짜 아까도 좀 질문 주셨지만, 제가 아는 그 슈퍼 개미 분도 처음엔 다 똑같았어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 공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많이 까먹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원칙 하나 세우고 꾸준히 공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의 노하우 몇 개를 좀 알려드렸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맞는다 싶으면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뭐 게임주 설명했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해보고 했는데도 안 맞으면 안 하면 돼요. 사실은 시간도 많고 기회는 진짜 많아요. 방법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기운 내시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고 정말 평생 전 주식 투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아직도 갈 길이 정말 많고 돈 벌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단 준비된 사람한테만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재테크 쇼에서 제가 그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제를 좀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희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 강연회를 좀 계기로 해서 좀 뭔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테크 쇼에서 다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